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기업 건설사를 퇴사하고 나서 얼만큼 소득 변화를 일으켰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하였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만약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나도 퇴사할까? 라는 동기부여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씨 그냥 회사 열심히 다녀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미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아 이렇게 돈 버는 애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사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 회사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조직의 힘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약간 굵직굵직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 굉장히 그 포지션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라는 직업 자체를. 근데 다만 이제 저의 경우에 좀 아쉬웠던 거는 성과 비례 보상 체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효율이 많거든요. 성과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기업이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니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비효율들이 필연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강남이나 송파에 땅 쪼가리 하나 해가지고 제가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계속 회사를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7년 8년 넘어가니까 이 소득에 대한 한계가 너무 명확하더라.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왜냐면 뭔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거는 없었고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원인들도 있는데 뭐 그중에 또 한 개만 더 말하자면은, 근데 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예외도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없고 또 피부도 막 좀 그렇고 막 자세가 다 굽어 있고, 뭐랄까 이제 나는 회사에 헌신하기 때문에 배 좀 나와도 되고 엉덩이가 없어도 되고 라운드 숄더도 되고 거북목이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몸자야 너 운동 시작했냐? 저 운동하고 있죠.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운동이 골프였어. 골프 치러 막 주말마다 자기끼리 몰려다니고 하면서 이제 운동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행태 자체가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 물론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의미는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적으로 봤을 때 제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퇴사의 계기들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려봤고요. 외모 지상주의가 있잖아요. 제가 외모 지상주의에는 동조하지는 않거든요. 황금 만능주의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자본주의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게 제가 패배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승자가 되고 나서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마인드인데,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에는 동조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젊은 시절에는 동조를 하는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랑 좀 대조적으로 외모지상주의는 우리가 타고 태어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흙수저로 태어나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어떤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숟가락 색깔을 바꾸는 케이스 있잖아요. 근데 외모 지상주의적인 측면에서는 타고 태어난 거를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이제 물론 사람들마다 외모적으로 이제 컴플렉스가 있고 뭐 장점이고 단점이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최대치를 뽑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도 그걸 알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구나, 외모를 개발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자세로 살구나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직장 생활이든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는 최대치를 뽑자, 그런 자세로 가자라는 주의인데, 근데 회사에서는 항상 뭐 말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운동을 뭐 얼마나 하는 거냐, 일 안 하고 운동만 하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팔 운동을 안 했어요. 왜냐면 팔은 딱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 운동은 따로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전문가들이 저를 봤을 때 약점으로 팔을 꼽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지금은 퇴사하고 이제 팔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 경우거든요. 화들짝 놀라서 퇴사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뚜렷한 그런 계획이 있진 않았어요. 뭔가를 막 헤쳐나가고 있는 중은 아니었단 말이죠.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는 창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스타트업. 그러니까는 기술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꾸몄었고, 뭐 플랫폼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공익에 기여하는 어떤 시설물에 관련된 그런 거에서 4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중 하나는 이제 특허까지 추진했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제가 이제 100몇십만 원을 입금해야지 이제 특허 출원이 되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거기 좀 망설인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랑 스터디, 창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는 그런 세미나 또는 실제로 모교에 가니까 그런 또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선배들 중에 스타트업 일으켜가지고 뭐 매출을 100억 몇백억 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배들 중에서도 있었고, 그런 여러 자리들을 가면서 되게 뭐 가슴이 벅차고 막 그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조금 감은 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면 돈이 안 벌려도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버티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니까 팀을 꾸려서 기획자랑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뭐 최소 이 3명, 이게 1명이든 2명이든 이 3가지 역할을 뚜렷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3명이나 4명이서 창업한 케이스가 많았고, 그분들이 투자를 받고 이렇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고 하는 그 과정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콘이 그렇게 탄생을 하는데 저는 포기했다는 표현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당장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포기가 아니다, 이건 보류다. 내가 유니콘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선수로 뛰지 않더라도 언젠가 내가 자산가가 돼서 그런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그런 눈빛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내가 투자를 해서 유니콘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 아쉽지만 좀 미루자. 현실적으로 난 매출이 당장 즉각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그걸 보류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퇴사하기 한 2년 전쯤부터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2021년 초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이커머스를 하던 신선식품을 확장할 것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신선식품 분야에서 상품군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판로를 확장하거나 어떤 상품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처랑 같이 협업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도전해보자. 근데 이제 퇴사하고 나서 저보다 먼저 퇴사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유통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이키나 뭐 뉴발란스, 뭐 반스 이런 거, 신발이랑 스포츠웨어 이런 것들 가지고 아울렛에서도 매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유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브랜드 유통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내가 상품을 개발해서 스스로 이제 브랜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브랜드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마케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마케팅적으로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다른 곳에 에너지를 좀 쏟고, 이제 마케팅은 브랜드 가치 자체에다가 조금 기대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브랜드 유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브랜드 유통이 됐었죠.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쟁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유튜버이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Q&A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뭐 브랜드 유통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주로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질문이 하나 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명품 쪽은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잘하시는 분이 답변이, 명품은 구하기도 어렵고 일단 구하기 어려운 게 제일 크죠, 뭐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야. 그때서 내가 딱 보고, 이거다, 명품이다. 왜냐, 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브랜드 유통을 원래 좀 잘하는 사람이 구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니까, 구하기 어려우면 그만큼 허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허들만 넘으면 조금 이제 파이가 커지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키워드가 명품 유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품 유통으로 보다가 이제 제가 일을 배우게 된 그런 멘토이자 사부님을 급여가 끊기는 그 달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사활을 걸었죠. 이제 제가 퇴사할 때 이제 급여가 끊기면서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면 좋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일을 배웠어요. 일을 배웠는데 어떤 걸 배웠냐면 병행 수입이랑 구매 대행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병행 수입은 현지에 이태리나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그런 부티크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사입을 해서 사업자 통관을 거치고 재고를 안고 판매를 하는 거고, 구매 대행은 온라인으로 구매 대행하는 게 있고 오프라인으로 구매 대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고객이 뭔가 판매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매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보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꼭지가 병행 수입, 온라인 구매 대행, 오프라인 구매 대행 이 3가지인데, 뭐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브랜드 또는 취급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매입하는 매입처, 부티크들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부티크들과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쌓아서 나의 주 거래처로 만들지, 또는 판매는 어떻게 할지, 국내 명품 플랫폼에 팔 것인지 오픈마켓에 팔 것인지, 또는 뭐
당근에 팔 것인지 경우 수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해 보려고 했어요. 병행 수입도 다 했고 구매 대행도 온라인 다 했고 오프라인 백화점 아울렛 다 다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입점이 가능했던 플랫폼에서 다 컨택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그 존재를 좀 알리고 그리고 당근으로도 팔았어요. 예전에 저희 동네 근처였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몽클레르 패딩을 제가 당근에 올려놨었거든요. 그 프랑스에서 수입한 거를. 근데 그분이 그거를 입어보고 사고 싶다라고 이제 당근으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그 체육관 강당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 위아래로 하나씩 다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차에 실어서 가가지고 막 입혀보고 핏이 괜찮다 어떻다 근데 저 강당에서 입어보더니 이제 거울은 저기 중앙 현관에 있대요. 그래서 막 다 싸들고 바리바리 가가지고 거울 앞에서 또 입어보고 아 이게 괜찮다 저게 괜찮다 해가지고 판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당근으로는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실수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배운 대로 그대로 했으면은 다 잘 됐을 텐데 배운 대로 그대로 하기가 이거 배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뭔가를 배우면 이게 실행을 하고 써먹어야지 내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면 메타인지가 잘 돼 있으면 직관적으로 이게 나한테 맞겠다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다 찍어 먹어보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 이러는 거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행 수입을 할 때는 최소 지금 환율이 오르고 또 이제 최소 주문 액수가 조금 또 오른 분위기가 있어요 현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번 수입할 때 통관해서 관부가세 다 내고 하면은 최소 한 2천만 원 원화로 2천만 원 들어가야지 한 번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3번을 가져오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금액을 할애했던 상품이 굉장히 이제 예상치 못했던 저는 괜찮은 상품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좀 재고가 오래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리고 몽클레르 같은 경우에도 한 피스에 뭐 3,400만 원 하는데 그런 것들 10개, 20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따뜻할 때 아직 막 추석일 때 이럴 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 돼야지 팔잖아요. 9월, 10월에도 한두 개씩 팔리긴 팔리지만 그래도 진짜 판매는 11월, 12월에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동성이 좀 잠겼어요. 근데 제가 퇴사할 때 들고 나온 돈이 금방 소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소득은 발생시켜야 되니까 제가 계속 구매 대행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구매 대행은 말씀드렸듯이 재고를 안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히나 제가 주력했던 백화점 구매 대행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잠긴 상태에서 뭔가를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백화점 구매 대행에 집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고도 빨리 팔아야 되지만 그동안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잠 좀 자라 그랬어요. 잠 좀 자라고. 왜냐면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있고 자기 전까지도 일하고 있고 저도 자긴 자지만 좀 잠 좀 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그때는 좋아하던 운동도 접고 아예 거의 하루에 한 16시간씩 일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자, A랑 B가 있잖아요.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대상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내가 봤을 때 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럽고 효율이 안 날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를 선택했어. A는 조금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인 거야. 그래서 A를 선택했는데 A를 얼마나 해야 되냐면 야씨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B를 했지 라고 할 정도로 해야지 A가 성과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A, B 중에 B가 너무 넘사벽 같아서 A가 만만해 보여서 A를 선택했는데 이 A를 하다 보니까 야씨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처음부터 그냥 B를 했지 이거 할 에너지로 B를 했지 라고 할 정도로 A를 해야지 A의 성과가 나오더라. 근데 나한테는 이제 B가 이제 기술 창업이었죠. 이걸 보류시켰잖아요. 보류시키고 A를 선택했는데 진짜 내가 그때 느낌이 야 이럴 거였으면 이거 했어도 됐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하니까 A에서 성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유동성이 잠겨서 하루에 16시간씩 한 달 반 정도 일을 한 그런 시기가 소득이 끊기고 나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수익은 그 이전부터 나긴 했는데 3개월쯤 됐을 때가 제 월급의 2배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2배를 넘어간 시기가 3개월이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이제 거의 4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백화점에 문지방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다 갉아먹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뻔질나게 돌아다녔어요 백화점을.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송파이고 우리 이제 회사도 송파인데 여기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백화점이 한 6군데 있거든요. 진짜 많이 다녔어요 백화점을. 8개월 동안 백화점에다가 한 10억 갖다 줬습니다. 물론 제가 10억이 있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돌고 돌다 보니까 이제
누계가 10억 정도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대표님들께 좀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명품 플랫폼 중에서는 제가 판매자로서 좀 존재감이 있는 그런 플랫폼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신선식품도 마찬가지로 7, 8월 휴가철이 좀 비수기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상품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즈널 상품들, 크록스 샌들이라든지 뭐 헌터 부츠라든지 뭐 락피쉬 장화라든지 뭐 우산 이런 거, 장마철이고 휴가철일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더 성수기겠지만 제너럴하게는 7, 8월이 비수기다. 그래서 매출도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겨울이나 봄 시즌보다는. 제가 지금 그래서 매출은 좀 줄었지만 그동안 오면서 유동성이 좀 풀렸거든요. 유동성이 좀 풀리다 보니까 고정비를 좀 올렸어요. 직원도 채용하고 사무실도 확장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최근에 좀 빡빡하게 가는 거죠, 계속.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저도 이제 고정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좀 무섭고 1, 20만 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 올라가는데 그럼 최소한 매출이 뭐 이만큼 더 나와줘야 되는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 근데 자신이 있어야지 고정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고정비를 못 올리겠더라고. 그냥 저질러야 돼. 그러니까 고정비를 올려놔야 소득이 따라오더라는 거지.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저는 고정비를 올려놔야지 소득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그랬고, 그리고 이 구조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하고 의사결정하기도 편하고, 이번에 채용한 직원에게는 제2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복사하는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저는 기존에 하던 오프라인 구매 대행에서 조금 에너지를 병행 수입이나 다른 쪽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비수기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 시기에 그냥 매출 떨어진다고 발 동동 구르고 FW 되면 또 바빠질 건데,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그만큼 가서 또 내년에 이맘때가 되고 뭐 그럴 것 같아서 변화를 줘야 되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한다는 사람들도 지금 준비를 하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직원이 오고 나서 제가 한 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제가 직원을 채용해서 뭐 써본 지는 처음이지만 알바는 많이 써봤거든요. 알바도 써보고 이제 회사 다닐 때 후배 직원들 교육도 해보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양성시키고 싶잖아요. 양성시키고 싶으면 업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면 안 돼.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기억하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좀 툭툭 던져주잖아요. 조금 뭐랄까 중요한 항목 위주로만 디테일은 조금 생략하고 이렇게 던져주면 이 사람이 오히려 생각을 하더라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양성을 시키고 싶으면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기억할 생각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냥 자율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뭐 아니면 도가 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창의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다 치고 나가서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들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만세 불러버릴 수도 있고, 둘 다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줘서 얘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게, 그 정도를 아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리더의 능력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련하신 분들, 사람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얼만큼 줄지를 딱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아직 없지만. 근데 알바할 때는 있잖아요. 이 알바생을 성장시켜가지고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2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바한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얘가 생각할 시간을 안 줘야 돼요. 그냥 주어진 일만 딱 끝내게끔 빨리빨리 생각할 여지를 주면 오히려 뭐랄까 길어져요. 이게 일이 빨리빨리, 정말 돌발 상황이 아니고서는 모든 걸 내가 예측하고 다 정보를 줘야지 빨리 끝나더라고, 일이.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성을 하려는 목적, 아니면 빨리 일을 처리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 근데 물론 내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채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세무회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 뭐 디자인 쪽이라든지 뭐 그런 채용은 또 다르죠. 더 높은 레벨에서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상태는 제가 생각엔 좀 더 높은 레벨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에너지를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 그런 병행 수입 쪽에 에너지를 좀 투입할 계획이고, 또 플랫폼 담당자들이랑 소통을 원활하게 못했어요. 주간에 주로 외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담당자들이랑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협업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놓친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행사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가득가득 이제 챙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 직원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외국인을 많이 뛰고 있으니까 훨씬 그 소통의 빈도도 높아지고 퀄리티도 좋아지더라고요. 먼저 제안이 왔을 때 저의 피드백이 빠르니까 제안이 한 번, 두 번 더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다 놓쳤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모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에 최적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다음 성수기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데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게 보신 분들 중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퇴사가 고민인데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 소득을 발생시킬 때도 없고 뭐 사람마다 이제 개인적인 재정 상태라든지 상황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답변을 당연히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은 뭐 퇴사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가지고 퇴사하고 나서 언제부터 소득이 발생했고 언제부터 월급을 넘어섰고 이런 얘기를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좀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삶이 좀 안정이 됐다 이런 생각 절대 없고 진짜 그나마 그냥 좀 다행이다 뭐 그 정도 생각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진로나 직장생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도 아마 했던 고민들이 많을 거거든요. 뭐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퇴사한다? 그게 아니죠. 그럼 직장 다니지도 않았지 전부터. 어쨌든 그런 고민들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명품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또는 궁금한데 시드가 부족하다든지 이 사업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가르쳐 드리는 개념은 아니고 뭐 제가 뭐 경험한 것들로 가지고 뭐 소개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 저는 이런 거 집중적으로 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 아래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에다가 설문 그 응답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뭐 랜선으로 소통하던 유선으로 소통하던 뭐 여기 오셔도 되거든요. 여기 문정역에서 송파구에 있는 문정역에서 도보로 한 3분밖에 안 돼요. 여기 오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한번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오시면 제가 차나 뭐 이런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인데 유튜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구독자 46명이거든요. 영상 10개 올리고 뭐 쇼츠까지 포함하면 좀 많은데 유튜브가 진짜 어려워요. 주제를 먼저 선택하잖아요. 주제 선택하는 거 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말하려는 걸 하려 보니까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원고를 열심히 썼어요. 근데 원고를 너무 열심히 썼는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평상시에 이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제화 시켜서 요런 주제로 해서 뭔가가 이제 플로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컨텐츠가 그냥 쭉 가다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플로우는 뭘로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글로 쓰는 거잖아요. 글로 쓰는데 글로 써보면 내가 읽어보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심지어. 근데 꾸역꾸역 이제 영상도 촬영해야 되잖아요. 원고가 마음에 안 드니까 촬영할 때 이게 내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촬영할 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촬영은 끝났어. 촬영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편집하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없어 진짜. 편집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워낙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에서 이런 창작물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던 소비자 입장에서 눈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그걸 막상 내가 하려니까 나는 완전 초짜니까 완전 이게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거는 나한테는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소비자들, 컨텐츠 소비자들을 봤을 때는 정말 백사장에서 그냥 모래알 하나 찾는 그런 것만큼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는 전부고 사실 이게 그런 컨텐츠 바다에 뿌려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부담이 막 엄청 스럽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업로드를 하면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업로드 하면서 메꿔 가야지 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제가 저한테는 특히나 좀 어렵다. 그리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런 것 같아요. EPL을 보다가 K리그 보면은 막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EPL을 보다가 골목 그냥 그런 거 축구, 골목 축구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올리자. 누가 보겠냐? 실제로 조회수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올리자 라고 생각했고 지금 이번 영상은 좀 그렇게 촬영하고 있긴 해요.
뭐 꼭지만 딱딱딱 해가지고 원래는 모든 텍스트를 다 적고 내가 이 텍스트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토시 하나에다가 내가 엄청 구속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니까 좀 촬영은 길어지고 이제 대화가 중구난방인 건 있긴 하지만 말하는 모습 자체는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았는 건 뭐냐면 원고를 잘 쓰면 촬영도 한 큐에 가고 촬영이 한 큐에 가잖아요. 그러면 편집도 엄청 쉬워요. 그러면 이게 뭐야?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성. 왜냐면 투입된 시간이 짧아지니까. 저도 언젠가는 그런 경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유튜버님들 진짜 리스펙트입니다. 진짜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은 언젠가는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고 퀄리티도 더 높고 그렇게 좀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믿습니다, 저는. 저도 뭐 몇만 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어쨌든 구독자가 지금 46명인데 한번 삶의 질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도 같이 하고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몸자였습니다.